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름을 남긴 항해사이자 탐험가는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그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인도에 도착했다 생각했지만 실제 신대륙에 도착했었죠.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불렀던 건데요. 하지만 그가 밟은 땅은 인도가 아닌 새로운 대륙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기존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계관과 세상의 법칙이 모두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 의식의 변화를 갖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콜럼버스였죠. 그러나 콜럼버스가 이끈 탐험대는 그리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신문기사 디 벨트지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단지 배 세 척으로 90명과 함께 지구 한 바퀴를 돌겠다 모험을 나섰던 건데요. 그는 당연 신대륙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에 죽을 때까지 인도에 와 있다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콜럼버스의 탐험대를 중국이나 한국이 봤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는 그보다 더 뛰어나게 배를 다룰 수 있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명나라의 장군 정화입니다. 신문은 콜럼버스는 정화에 비교하면 단지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 해상 강국이었으며 해군의 규모와 해상 기술 또한 세계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정화 제도권 탐험가이며 외교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인데요. 그는 장군이었지만 황관 무관이었고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락제의 신복이었고 영락제의 명에 따라 남해에 7차례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중국 내에서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화의 탐험대는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항해하며 거의 세계 모든 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아프리카 동해안의 케냐, 말린디까지 항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죠. 디 벨트지는 그가 지휘한 함대에서 가장 큰 배 보선의 전체의 길이가 140m 넘는 대형 선박이었다. 그는 28,780명의 선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함대는 무려 317척이었으며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그와 함께 동행했다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맥락과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히 아시아가 유럽을 압도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중국은 당시 육지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으며 해상에서는 세계 최강이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쇄국 정책으로 중국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항해사이자 탐험가의 이름을 역사 한 페이지에만 남겨두게 됩니다. 기사는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이며 영국계 미국인인 프린스턴 대학 교수 앵거스 티턴의 책 위대한 탈출, 건강과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을 소개하며 중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중국의 문제는 고립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430년 중국은 항해를 금지시켰고 정화가 기록한 항로 등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들도 모두 불태웠다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의 밀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강조하고 있죠.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정화 제독이 이루어 놓은 탐험 기록은 그렇게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보도합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4월 17일 중국 자립 경제가 치명적인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은 추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자립체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 특히 제조업 강국 독일은 중간재 및 주요 부품 등 중국에 수출할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시장에 공포를 던질 정도로 중국 정부의 자립경제의 의지가 뚜렷합니다. 이미 중국 제조 2025 전략에는 서방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가 분명하죠. 이 중 많은 부분을 구현하며 중국은 기술적으로 계속 자립경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5년 내 자립경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서 먼저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기술 자립을 할수록 더 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타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비즈니스 등 강화할수록 중국은 핵심 요소 기술에 의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미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자립형 경제는 내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방 국가의 여러 영향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외국과 무역 관계를 완전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수출이 경제 성장의 주력이었다면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이고요. 즉 내수 중심의 수출이 중국 경제를 보조하는 투트랙 중심의 전략입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지금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무역 전쟁, 기술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기술 자립도를 높여 서방 진영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지금 최대 목표 중 하나인 겁니다. 이 투트랙을 중국에서는 쌍순환 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쌍순환 개념은 2020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경제 전략인데요. 원래 쌍순환은 국내 시장이라는 내순환과 국제 시장이라는 외순환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40년 넘는 개방 기간 동안 경제 성장 동력이 수출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중요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를 다시 수출에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소비는 열악했죠. 이 열악한 경제 구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했고 그 후부터 수출 의존도에서 탈피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전형적인 진화 형태죠.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입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였습니다. 결국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거대한 채무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헝다그룹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중국 부동산 거품 논란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즉 고립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내수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 계속 이런저런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방 곳곳에 입주민 없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유령 도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국 내 민간 경제력과 소비를 키우려 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패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권 등 여러 문제는 유럽 및 미국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서방 기업들을 몰아내고 자국 기업 육성을 하며 경제 패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봤을 때 중국은 좋은 파트너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국에 너무 순진했었다라는 탄식들이 작년부터 계속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나오고 있었죠. 그나마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정도 중립지대에 있는 곳이 유럽이지만 결국 언젠가 중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유럽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항공우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 부분에 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조치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국제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분리시키겠다는 이른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냉전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경제 블록화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글로벌화의 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세계 경제 블록화가 맞습니다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위치는 절대적이기에 글로벌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존 누렸던 만큼의 글로벌 경제의 이익은 사라지기에 글로벌화의 종말이라는 표현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중국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강한 겁니다. 이런 의사를 시장에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죠.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중이고 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결정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대중국 전선에 동참하도록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당연 중국은 더욱더 자급자족의 형태의 경제 환경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시대의 국제경제 파트너들, 특히 서방과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족적인 국내 경제를 완성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중국 내에서 완전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쌍순환 경제를 뒷받침하는 논리인 것이죠. 신문은 이런 과정 중 중국을 이렇게 성장시켰던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그는 서방으로부터 고립을 택했으며 이에 대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밝히고도 있죠. 그리고 정화대독의 이 이야기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체는 설명합니다.
기사는 이런 중국의 모습을 관찰하려면 2012년과 2020년을 복기해봐야 한다. 2012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 등장했고 2020년 중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택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그의 등장은 글로벌화의 편승, 중국을 성장시켰지만 힘을 얻은 지금 중국은 종국적으로 다시 고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어떤 문제든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데 고립을 늘 선택해 왔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인식은 시진핑의 발언을 봐도 나오는데요. 시진핑은 냉전 후 몇몇 국가에서는 서방의 가치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국가들은 전쟁에 휘말렸던지 또는 혼란에 빠졌다는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를 만들었다 기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신장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 홍콩 기자들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 등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이런 국가 간이 서방을 향한 개방과 일치할 수 있다, 서방도 시진핑을 믿고 있다는 시진핑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2017년 시진핑 주석의 다보스 연설을 언급하며 그 어떤 공산주의자도 이렇게 국제 자본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다. 당시 트럼프의 퍼스트 아메리카의 반대축으로 시진핑은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 전합니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47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차이나 리더십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던 장면을 신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겨냥해 보호주의는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며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또 트럼프가 비판하고 있던 파리 기후협약에 충실한 이행도 촉구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 세력임을 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런 목소리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들을 수 없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쌍순환이다. 이는 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국제 경제 순환과 함께 중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쌍순환 정책은 고립이라는 겁니다. 매체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서방 세계의 가치들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세우고 있다. 이런 중국을 코로나가 돕고 있다. 시진핑의 의도는 다른 국가들에게서 중국을 떼어놓는 것으로 코로나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도구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노인슈반슈타인 성과 파리의 에펠탑에 중국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있던 그 시절에도 독일 아켄 공대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유학생들은 코로나 기간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독일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유럽 기업과 유럽 본사와의 경제 협력이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는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중국 출장 역시 코로나를 이유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매체는 비대면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현지 업체들의 불만을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즉 코로나를 통해 중국은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자국 기업으로 대체해 계속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방과의 접촉을 차단해가며 고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매체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구 63만의 룩셈부르크가 오히려 4,800만 인구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시보다 더 많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전략이 한몫하고 있다 신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체는 중국은 이제 외국인들 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 배를 타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개방을 선택해 도약했던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시간에 급격한 노선 변경을 하며 고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립의 중국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